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1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주간 박중진입니다. 오늘은 또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그죠? 네. 굉장히 내용은 신선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 보수 진영이 원했던 그런 내용을 황교안 대표가 아주 용기 내서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통합 얘기하시는 거죠? 예, 보수 통합 관련해서 네. 그래 저게 정답인데 저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 중도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김태우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영남권 서울 강남 3구에서 삼선하시는 분들은 물러나라. 양심 있으면 물러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왜냐면 거기 뽑으면 되는 데인데 거기서 삼선하시는 분들은 좀 양심 있으면 물러나라. 아니면 정말 수도권 험지로 가라. 뭐 구로구 관하구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로 가라. 아니면 뭐 전라도로 땅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원래 제왕은 무치라고 요즘 사극을 많이 보는데 그 수치심이 없어요. 염치가 없다 이런 염치가 뜻이죠. 없고 수치심이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해서요 지지율이 팍 상승했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오늘 실제로 상승했어요. 여론 조사가 그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여론조사 지금 결과가 나왔죠.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생존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점점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굉장히 싸움이 재미있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보수 통합이 다 되게 되면 패스트트랙 문제도 다시 한번 또 그죠? 재점검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죠?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죠. 패스트트랙 통과가 만약에 양당 구조로 가게 되면 양당 구조로 가게 되면 이게 다당제 구조로 갔을 때 패스트트랙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적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뭐 결국은 국회의원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 그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주제를 보수 통합 문제. 그 다음에 또 오늘 중앙일보 보면 여론조사 조작했다. 양심 선언이 나왔는데 6년차 조사. 2016년 총선 경선 때 전부 조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당인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느 당인지는 나오지 않아서. 각 당의 사례들은 나오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딱 못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그 자유한국당 전부 다 이렇게 사례들을 쭉 나오긴 했는데 궁금증은 폭발. 오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금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청룡 명월도를 언월도면 청룡 무슨 도? 언월도. 언자입니다. 언자. 언월도를 지금 들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걸 지금 들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대원 자유한국당 그 상 잘 치렀습니까? 예, 장모님 덕분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우리가 저기 좋아하는 보냈는데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간박 그래서 봉투를 준비했는데. 형한테 괜히 X는 보지 마시고. 형한테 괜히 인상 썼네. 말로만 방송에서 꼭 가야지 이러기에 저런 뻔뻔함 오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데 여러분 종진형 이래 인간적이에요. 형님 나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 김영란법 때문에 많이는 못 넣습니다. 딱 봐도 그 한 개. 딱 봐도 안 많아 보여. 삼각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여러분 오늘은 좀 그 악플 좀 그만 달아요. 그 뭐 머리가 나쁘다느니 저 대진이 저 안경 벗으라 해서 안경도 벗고 왔어요. 그 안경 벗으면 좀 귀엽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기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오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9시 반 엠바고였는데 지금 9시 반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3.3% 줄었고 53.1%로 부정평가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늘어났다. 4% 늘었는데 이게 리얼미터거든요. 리얼미터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지금 항상 지금 지금 여론조사 여당 쪽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요새 핫한데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재밌는 게 정당 지지율인데 네, 지지율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지금 한국당한테 호재 없었잖아요. 네. 딱히. 그런데 어제 있었죠. 어제 그래도 그래도 그게 제 3지대에서 할 수도 있다. 4일에서 6일 사이 조사한 거에 확 그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뒷부분에 조금 반영됐겠네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 2.3%가 올랐죠. 아,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33.9. 와, 그리고 33. 민주당은 마이너스 1.4.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38.2. 특별히 민주당도 잘못한 건 없는데 1.4가 빠졌고요. 네, TBS 38대 33이면 33.9니까 34지. 예, 34로 하고 38. 예. 오차범위 냅니까? 오차범위 내지 이 정도. 이제 그렇게 봐야죠. 5% 안에 들어오면. 네, 그럼 네.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뭐 그래도 95% 신뢰도인지 99% 신뢰도인지. 뭐 이거 리얼미터 2019년 이렇게 쭉 조사한 거고 네, 뭐 여기 지금 그 자세한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몇 명 조사한 건 나오나요? 1000명? 1,504명. 어우, 무선 거의- 80, 유선 20. 예. 그리고 11월 첫 주차 4일에서 6일까지 네, 신뢰도는요?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아, 뭐 95네요. 이런. 예. 1,500명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이거. 네. 보통 500명도 하는 경우가 있고 1,000명이 보통인데. 예전에 1,500 제가 명은. 대선 캠프에서 보니까 네네. 미국 대사관에서도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여론조사 돌리는 것 같은데 거기는 네네. 샘플을 막 한 2만 개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 후보하고 할 때 우리 대선 캠프에서 다 졌다 그랬거든. 네. 졌다 그러고 막 초상집 분위기고 국정원도 참 우리나라 국정원은 수준이 낮은 게 뭐 공작 정치를 잘한다는데 맨날 걸리잖아요. 그게 박근혜 졌다고 그날 해가지고 다 보고서를 돌리더라고.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00만 표 차로 이긴다고 나와. 근데 딱 실제로 그랬다더라고. 미국에서 한 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네요. 뭐 돈을 넣고 일단 편견을 빼고 모든 하는데 걸 빼고. 예, 근데 네. 뭐 우리는 전부 다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개입되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는데도 여론조사를 조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 보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뭐 그런 게 좀 반영되는 것 같아 이게. 자, 2016년 국회의원 경선할 때, 공천할 때 여론조사로 이제 공천을 이제 반영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그 조사를 담당했던 여론조사원이 여론조작이다. 지금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붉은 표시를 한 사람들한테 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가 조작이라고 그 당시 이제 공천, 네. 경선 공천과 관련을 했던 여론조사. 중앙일보 오늘 일면 토끼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하실 얘기 있죠. 계속 떨어졌죠. 여론조사. 많죠. 해봐요. 네. 여론조사는 사실 이긴 사람만 믿어요. 진 사람 믿질 않고. 근데 이게 계속 졌죠. 계속 졌죠. 네. 계속 졌는데 참 그 화가 나는 부분은 2016년이라 그러니까 나 이거 왜 자유한국당 우리 당 같아. 이게 당시 새누리당. 여론조작한 거 이거. 왜냐하면 민주당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갖다 자기 아는 사람들을 가짜 유령 당원들을 집어넣고 착신전화기 돌리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네. 근데 한국당은 주로 이게 왜 이런 필연적으로 이런 그 여론 조작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게 있냐면 2016년도만 하더라도 저만 1,800만이 가냈거든요. 네. 후보가 중요한 얘기하는데 칼을 보내. 청년을 또 이거 좀 뜯어 주실래요? 네. 계속 얘기합니까? 예, 계속하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그뭐 여기서 뜯어서 주시라고 그냥. 우리 방송의 히어로 이준석 선수가 등장했지만 뭐 저대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돼 한 방에 저리 뒤져버리는데 내가 잠깐만 이거 그래도 까봐요. 이거 뭐야 뭐야? 내가 에이 준석이는 그래도 올 때 빈손으로 안 와. 야나 한 두 주 더 쉬다 왔어야 되는데 아이 그렇게 뜯어먹어 또 이거는 제가 굽는 이렇게 거잖아. 뜯는 거구나. 그 내 거는 없어 아니 뭐 이게 뭐지? 이게 제갈공명. 제갈공명이야? 이게 뭐였더라? 화 뭐였는데? 하객선 아니야 하객선 오늘 또 안 갖고 와? 갖고 와야지 오늘. 오늘 또 누구 건데? 내 거잖아. 아 내가 해야지.
형님은 버럭종지. 이거 관우 거야. 네. 청룡오늘 또 얼굴이 대추처럼 붉은 자. 술 먹어서. 근데 오늘은 술을 안 드신 지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안 붉은데. 야 진짜 내 캐도란마하고 다시 청룡오늘 또 이 형 주는 거지. 이게 네, 여기다 맞아. 딱 해놓고 앞으로 이걸로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이걸로 그냥 이거 왜 사준지 알아? 형이 이거 들고 뒤에 좀 서 있어. 말 좀 줄이고. 형이 딱 서가 폰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방송에 일단 댓글 반응 개콘보다 만배 재밌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그 이거 딱 야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나는 청룡 오늘 또 온다. 아 싫어 이거 형 거야. 그러면 딱 해. 그리고 좀 조용해. 알았어. 자, 그 지금 오늘 중앙일보 일면 top 기사 그 양심선언 여론조사 2016년 공천 그 총선 경선에서 형님 여론조사 분석 자격증 있어 없어? 저 없는데요. 하여튼 여론 조작했다라고. 나 자격증 있어, 나 자격증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격증 있을 거 아니야. 총선 때 여론 조작했다고 그 조사원이 이렇게 양심선언을 했어.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2016년도에 그걸 여론 뭔 조작이 상관이야? 맞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내용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이렇게 ARS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네. 했어. 아니 보기만 해도 왜 이렇게 웃겨. 형,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콧구멍을 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좀 진지하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중국 애들이 코스프레 아이템을 되게 싸게 만드는 게 이게 아, 좀 2,500원이야. 잠시만 좀 빌려줘. 와. 이게 2,500원이야. 이게 2만 원이고 이게 잠시만 2,500원이야. 네, 일단 이제 방송을 해서 할게요. 우리가 이 도저히 보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민주당은 ARS를 돌려가지고 했는데 우리 당은 직접 여론조사원하고 통화해서 이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거든. 그 공격도 더 떨어졌어. 그런데 그래서 2인 선거구에는 1인당 2,500만 원, 3인 선거구에는 1인당 1,500, 1,800 이렇게 돈을 걷었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죠? 나 진짜 우리 한국당에 묻고 싶어. 그 돈 다 누가 먹었어? 그 여론조사 선정 누가 했어? 그러고 나는데 진짜 화가 나는 거는 나중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찍었어. 그럼 결과라도 얘기를 해야지. 결과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당시 기자들도 저보고 얘기하는 게 조대훈 네가 이겼다. 그쪽에서. 그런데 저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자기들이 이기면 그냥 이겼다 발표하고 자기들이 지면 여성 우선 추천 지역 해가 내리꽂고 청년 우선 뭐 이런 식으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예를 들면 조대훈 몇 프로, 누구 몇 프로, B 후보, C 후보 몇 프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아, 진짜 안 볼래. 됐으면 내가 그거를 수긍해.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당이 선진정당이 되겠고 하겠어요. 만약에 이번 총선 때도 그런 장난을 치면 자유한국당은 문 닫아야 된다. 조대한 오늘 자유한국당 탈당 선언입니까? 아니 형. 누가 내 팔 아프니까 좀 들어줘. 안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설치를 좀 해줘. 조대원 위원장은 그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봤던 거고 나는 구름 속에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그 컷오프 여론조사 이런 것도 그렇고 공천 여론조사도 그렇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박종진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계속 돌리면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은 떨어지죠. 이게 편차가 그래도 한 10%씩 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 공천은 어차피 샘플이 적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3번 돌리면 박종진이 이기는 것도 나오고 뭐 세 번 돌리면 한 번은 또 박종진 지는 것도 나오고 한 번은 또 비슷하게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될 때까지 돌리는 3차 여론조사, 4차 여론조사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들었던 건 이것도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영남 지역의 경선이야. 그런데 위탁을 호남의 본사를 둔 곳에 줘.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영남의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거지 뭡니까? 전화 면접을 해.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조대원이라는 사람 찍어볼란가?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걸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보면 이거는 새누리당은 아니었고 모 정당에서 본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녹취파일도 갖고 있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람 이름을 언급할 톤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 조대원 대 박종진이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박종진이랑 조대원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목소리 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면. 그럼 조대원 뽑지. 무슨 소리야? 왜 갖고 노나 이런 생각 약간 드는 거죠. 그런 걸 톤 조절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바뀔 수 있고 경력 하나 중간에 면접원이 삭제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 원래 본인이 지정하잖아. 본인이 지정해서 나의 개표 경력 2개를 하잖아요. 보면은 네. 전 채널A
그 앵커, 그다음에 뭐 그 바른정당 뭐 조강특위 위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를 공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몇천 명은 타니까 그 중에 한 일부한테는 그냥 박종진이라는 사람이랑요, 뭐 그리고 뭐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고 혁신위원장을 지내고 무슨 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낸 이준석 씨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박종진과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그게 근데 그거를 다 의심이 가야지 그걸 검찰 수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전화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녹취를 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한 1000명, 한 500샘플, 보통 500샘플 중에서 딱 전화 받아봤을 때 녹취 안 할 것 같고 좀 어리숙한 티가 난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명단을 주고 여기 보면 빨간 걸로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번호를. 이 사람들한테 우선 전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걸 이제 알고서 이걸 몰래 줘서 보수를 2배 받았대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나보고 여론 조작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양심선언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지금 3일째 연속인데 여기서 지금 딱 하나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ARS 자동응답으로 한 게 진짜고 사람이 면접원 쓰는 여론조사는 이거 의심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지금 룰이잖아요. 네. 조대현 위원장님이 하셨듯이 이게 경선을 이거로 당 경선을 누가 후보로 나갈지 이거로 결정을 하는데 너무 작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면접하는 사람을 면접자를 두고서 하는 거는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고 그럼 ARS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ARS로 해서 그거를 사전에 후보자들끼리 하면 그 톤이나 해야 되는 거 기계로 정해놓고 ARS로 하는 거잖아요. 16년짜리. 아니요. 전화 면접에서 돈을 긁었다 그랬잖아요. 저 ARS 하면 공정하게 한다고? 200에서 300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 지역구에 후보가 많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2,000 걷고 3,000 걷었던 이유가 제가 지금도 이 당에 대해서 그때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의심하는 게 이 돈 문제도 장사를 했다. 여론조사 기관들하고 업체들하고 이 당하고 위에 높은 놈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장난을 쳤다. 같은 선거에 나갔던 나는 그 청년 우선 지역으로 자동 공천 받고 그 당에서 3번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 돌려줬는데. 아니 여기는 같은 그냥 선거에 같은 사람 나갔던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그냥 단일화도 필요 없고 그냥 단일 후보가 된 거죠. 아니 저희 거는 그러니까 KBS에서인가 딴 데서 여론조사 돌렸는데 상대 경선 후보자분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 오래 하신 분인데 제가 거의 한 9대1로 이긴 결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선 공천 찍어버렸지 저희 쪽은. 근데 여기는 격전지였나 보지 보면. 뭐 어쨌든 그때 왜 그러면 탈당 선언 안 했습니까? 얄밉다. 아니 저는 실은 저보고 같이 나왔던 후보 떨어진 후보가 우리가 그 항의하고 뭐 탈당 선언이든 성명서를 발표하자 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이빨을 깨물면서 나 이제 점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당을 접수해서 언젠가 갈아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영남에서 2005년도에 그때 처음부터 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나가면서부터 내가 정치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 여론조사 면접이라도 한번 붙여달라, 토론이라도 한번 붙여달라고 했을 때 저를 1차에 컷오프 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누구?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가 제가 그러더라고 이 한나라당은 결국은 줄이다 영남에서는 이양구 그래서 위원장이 아니야 한참 찾아가서 전이죠. 줄이라도 좀 대라 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럴 때 그분이 했던 말 내 책에도 썼어요. 영남에는 TK 지역은 마른 막대기에 이 한나라당 깃발만 달아가 걸어 꽂아놔도 당선되는 지역인데 네가 막말 웃으면 농담하면서 그러더라고. 네가 우리한테 돈을 줬어, 줄을 섰어. 내가 그거를 듣고 진짜 분노하면서 지난번 조강특위 위원들한테 불려갔을 때도 왜 영남에 출마 안 하고 고향 출마 안 했을 때 내가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 큰 정치인 돼서 한국당 접수하면 TK부터 갈아 마셔버릴 거라고. 내 고향인 TK부터 갈아 마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내가 이 분노하고 실망했던 게 컸어,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면접지에다 썼겠지. 분노 조절 장애. 근데 중앙일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거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문제점을 잘 지적했는데 이번 그 경선이나 공천 경선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각 당에서 면밀히 봐가지고 진짜 좀 아니,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친박계는 친이계한테 일을 가는 게 옛날에 그 2007년 대선에서 그 경선할 때
최시중 씨가 그때 여론조사 네, 갤럽 해가지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일을 갈잖아요 보면은 그거만 아니었으면 세상이 지금 바뀌었을 거라고 이러면서 항상 하다가 제가 있는데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어떤 라인인지 한번 다 확인해 보시라. 그러면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아, 업체 사장하고 당의 누구랑 뭐 이런 거 연관이 있죠. 있는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대선 때 한 번 다 실명 까고 뭐 이게 내일신문에서 그때 안철수 문재인 지지율 붙었다 이런 여론조사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일신문 뭐 정치부장 분 뭐 그리고 그 업체 손학규 대표 캠프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했는데 뭐 KSY인가 뭐 그렇게 다 하니까 아 어떤 라인 뭐 이렇게로 추정되는 것들이 뭐 리얼미터도 그렇고 그렇게 다 서로 친분 관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항상 의심을 하게 만들죠. 여론조사 2012년 대선 때도 그때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여론조사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랬죠. 그냥 아예 그냥 여론조사 안 하고 그냥 선언해 왜냐면 버렸죠. 결과를 하나마나 뻔하다고 봤다는 거죠. 하여튼 그 이 부분을 좀 잘 좀 해서 공정하게 이걸 잘하는 당이 이번에 이긴다. 그건 맞아. 공천을 가장 정말 공정하게 하는 당이 이긴다. 아니요 저는 그냥 딱 얘기하고 봤는데 싶습니다.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민주당은 망했어. 응? 저거요 제가 얘기하지만 절대 현역 이기는 경선 결과 안 나오고요. 그때 되면 현역 자르려고 이제 나중에 칼 들고 달려들 겁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현역이 굉장히 유리해요. 아니 잘 생각해봐 여기가 대표적 케이스잖아. 경선 이기고 공천을 못 받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이 개판 나잖아. 저는 경선도 이겼어요. 경선 이기고 공천을 근데 못 받아. 공천 안 준대. 저는 약간 의견이 달라요. 황당한. 뭐냐면 친문 이기는 경선 나오기 쉽지 않다. 그렇죠. 현역도 그러니까 친문한테 진다. 이거 여론조사, 그러니까 상향식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은 당원들이 다 민주화되고 다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향식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방금 전에 그러나 상향식이 우리의 그 정치의 미래는 확실한데 문제는 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유재일 씨가 친문이 이긴다 그랬는데 이것도 경험을 본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되면은 다 친박이야 어차피 그때 2016년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박끼리 아씨 내가 더 친박인데 이러더니만 난 진박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원조 친박 뭐 다 나오는 거. 요번에 이제 저는 요번 총선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유튜브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감별사들 무지하게 나올 거다. 이 사람이 진박이요, 뭐 진문이요, 별의별 감별사들이 다 나와서 난리를 칠 거다. 옛날에 요사 박종진이 예를 들어 문재인에 대해서 무슨 말 했다 이런 거 다 까발려서 그거만 대문짝하게 다 내놓고 예, 알겠습니다. 자, 형은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이 조대원이 이런 역할 안 하면 하는 사람이 없어. 예. 자, 하여튼 네, 여론조사 얘기는 네, 여기서 문제가 너무 많다. 네. 오늘 해야 될 여기까지입니다. 얘기가 너무 많잖아. 우리는 사실은 편향적인 얘기. 우리는 자유한국당 조대원이 자유한국당 문제점에 대해서 까발리잖아요. 딱 여기 저기 뭐야 유재일 평론가가 우리는 민주당 뭐 잘못된 거 까잖아요. 자, 제가 방송 우리는 진짜 너무 멋진 방송국 같아요. 형, 여기. 제가 방송 나오고 난 뒤에 가끔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같은 위원장들도 조 위원장 방송 나가면 한국당 대표로 나가는데 그렇게 자꾸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그때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면 형님처럼 하면 우리 당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형님처럼 할게요. 내가 그랬어.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하는 식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갈게요. 근데 결국은 조대원 식으로 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고 내가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부 문제를 이렇게 까발린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 우리 당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모습을 보여준 정당을 사람들이 지지를 할 겁니다. 내년에 조대원 당선될 것 같아. 그냥 내 촉이 왔어. 아 진짜 확실히 내가 할 때 준석이도 촉이 왔는데 내년에 국회 갈 것 같아. 자기 머리를 못 또 깎은 촉이 사람이 왔어. 이렇게 남의 머리 깎는 제일이도 내년에 뺄지 날 것 같아. 저요? 잘 나가다가 제가- 막판에 그냥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 네. 총선은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대목이다. 맞아. 그렇죠. 보수 통합 그 제 3지대에서 할 수도 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자 어떻습니까? 저는 좀 속이 시원했거든요. 야 저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진짜 무슨 막 어제 막 거의 막 고구마 한 100개를 씹어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둘이 완전 다르다. 아 그래요? 형님 지금 그거 어제는 시원하다, 답답하다. 어제는 제 3지대 통합 그리고 어제는
다 합치자. 뭐 이런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어제는 궁여지책이야. 원래 선거라는 거는 3박자에 보면은 자 1 먼저 봐야 될 게 구도 2가 인물 3이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이슈. 자 그러면은 먼저 한교안 대표가 내가 총선의 지휘자다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를 먼저 잡고 인물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나중에 이제 임박해서 깔아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박찬주, 이진숙 영입 이렇게 하는 거 딱 보면서 구도는 스킵이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도는 조금 요즘 지지율 올랐다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이런 국면 없이 그냥 바로 인물로 간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인물로 갔다가 내가 인물 모아온 사람들이 영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구도로 트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러면은 진정성으로는 첫 번째 믿을 수 없죠. 보면은 새로운 구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내려놓겠다라는 취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플랜을 짜놓고 내려놓는 건 말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플랜의 집행자가 돼야 되는데 플랜이 힘을 받으려면은 뭔가 계획은 짜놓게 하지만 난 물러설 거야 이러면 그 계획 자체가 희화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보수 대통합이라는 거 만약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이디어는 이건데 리더십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포기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 저는 객관성을 띠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대표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겸손의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자, 내려놓는다라고 이걸 얘기할게요. 한다면 안 되죠. 자, 민주당은 그래도 예를 들어 20% 현역 뭐 컷오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천 감점 주겠다 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에 틀이 없어요. 역으로 어떻게 했냐면 패스트트랙 그때 했던 사람들 가산점 주겠다 정도가 나왔다가 이제 저분 아니거든요. 나경원 의원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 아까 말했잖아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이 판에서 리더십을 잡고 이걸 들고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소가 아닌 이상 룰이라도 만들어놔야지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보수 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룰도 만들고 지금 말하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50% 잘라 그러면은 안에서 당장 반발하죠 그거는. 일단 총론을 제시한 거죠. 이제 강론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강론에서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일단 보수 통합 기구를 제3지대에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벌써 반대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갔어요 입장. 이걸 반대했다고요? 이걸 반대하는 게 이거에 대해 진정성 있게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아니 유승민 대표는 화답했다라고 표시가 나오던데 기사가. 그게 같은 말을 하고도 이제 언론마다 기대치가 좀 다르니까 다르게 언급하는 거지. 저희도 그래서 오늘 신당 추진기구를 출범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박종진 체포조가 올 거라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 잘못한 거 신당 없나? 영입이구나. 무서워 죽겠어. 신당 영입. 나- 신당 또 영입이야. 아, 무슨 체포조가? 또 기호 3번. 3번이나 이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4번 체포조. 자 대원아 빨리 얘기해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다 빨리. 종진이 형은 아 보수 내 얘기? 한국당에서 찜해놨어요. 뭐 아까 전에 뭐 종진이 형 이거 그거 이거 이거 호남 출마로 찍어놨대. 호남 출마로. 서울 출마를 하려면 종진이 형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본인의 호남과의 인연을 최대 강조하는 게 작전이지. 그럼 왜 그거 안 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그거는 선거 공학적인 지금 얘기고 보수 통합 얘기하는데 나도 영남이지만 영남 얘기를 지역에서 잘 안 해요. 영남 형에 커 거기 고양시도. 내가 고양시란 도시 일산에 갔을 때 주민들이 가장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너도 네 할 만큼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갈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제가 태어난 곳은 경북 저 산골 시골이지만 제가 죽어서 관이 나갈 곳은 고양시입니다 이랬거든.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더라고. 슬슬 불안하다 이 멘트가 보니까 이게. 근데 그 저 저 옛날에 그 검색어에 호남 좌파 빨갱이였어요. 제가 그 연관 검색어에 아니 황당하다니까요. 위원장님하고 같은 경우에는 딱 어투에서 영남이 느껴져요. 영남이 느껴지지만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진보적인 하니까 전마 저것마 쪽으로는 전라도인지도 모른다. 마누라가 전라도일 거다. 저렇게 영향을 받아. 우리 집사람 부산입니다. 내가 그 한동안 이제 뭐냐면 고향이 광주라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은 내가 광주이씨. 근데 그게 경기도 광주거든.
그리고 뭐야 그거 뭐 노무현 재단 뭐 장학생이다 이런 그 노무현 재단 장학생이라고 뉴스.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노무현 재단 장학생이야? 아버님 대구죠? 대구요. 대구죠, 여기 대구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 지금 보수통합 그 어제 발표한 내용 유재일 평론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있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다면 화가 날 거다. 이게 지금 어제 내용 좋지 않았어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그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네. 탄핵에 대해서 기억에서 지우자. 그죠? 네.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 더 이상 탄핵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지 말자. 그다음 제3지대. 그죠? 제3지대에서 빅텐트 만들자. 네. 아 이게 굉장히 나는 중요한 얘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당대표가 말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파트너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 파트너들하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율했대잖아요. 다 우리공화당도 다 아니야, 직접적으로 내가 그거 하긴 여기 아니잖아요. 자, 증거 대표는 100% 증거. 직접적으로 소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황교안 대표랑 합의한 지점이 없고 전혀.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중간에 박형준 교수가 이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박형준 교수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쪽에서도 어떤 뭐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을 어느 정도 취득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을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쪽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통보도 없고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발표를 하니까 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준석 체포조 오겠죠, 뭐. 왜? 아니 그 대리인 역할 할 수 있는 게 또 이준석.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가지고 그 협상을 자유한국당에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왜냐면 우리 쪽 팀에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가운데 박형준 교수 끼워놓고 얘기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아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도 몰랐던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물밑 협상이라고 하면 이쪽 한 명 저쪽 한 명이 물밑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너무 정치권에서 대표들이 말하고 아니 제가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도 올림픽 우리 쪽에서 올림픽 하는데 저쪽 거 실무적으로 아무튼 물밑 접촉이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뭐 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사일 날라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저께 얘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입장을 나오면 되게 민망해지는 거거든요. 속보가 떴죠. 보수통합 제안에 유승민 신당 기획단 그러니까. 출범 결정. 어제 저희가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거기 앉아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야 우리하고 언제 협의했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 3지대가 신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아 그럼 그 있다는 얘기를 하라고 먼저 하고 발표하라고요 그거를.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만약에 저 3지대 얘기가 나오면 윤상현 의원 아닌 거잖아요, 저게. 그 겹치지 않아요? 맞죠. 중앙일보 원래 원래 이부- 인터뷰에서 나왔죠. 원래 이부채 윤상현 의원이 이미 벌써 아이디어를 해서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들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니까 원래 저쪽에서는. 그렇죠. 이 부채를 들고 있는 제갈량이라고 보죠. 아니 뭐 네. 메이저 정당은 가만히 있는데 공소 정당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내가 참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안 하고 있어. 이게 핵심. 하세요. 그뭐 얘기 계속 해. 아니 괜찮아요. 핵심을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총선 기획단이라고 발족이 됐는데 그 이름 없던데.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는 면면이 좀 차이가 나요. 한국당은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당 사무총장님이 어쨌든 그 단장이 되고 나머지 의원들도 그냥 평이한 분들이 들어갔어요. 문안하고 이런 분들. 여기 훌륭하신 분들 근데 많이 있는데 뭐 그렇죠. 이양수, 다 훌륭하지. 홍철호, 자, 근데 전희경 이거 그거 다 관계없이 훌륭한 민주당에 사람들. 있는 인물들 당장 금태섭 들어갔지, 정청래 야, 들어갔지, 여기서 여성, 청년 야 여기서 금태섭 유튜버. 들어간 거는 진짜 백혜련 잘 들어갔고 그거하고는 금태섭은 진짜 와 이거 진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이거를 다 금태섭 볼 집어넣었을 때 야 역시 다 하셨어요? 머리가 좋다. 어쨌든 면면 이래 보면 무난한 거하고 여기는 정말 뭔가를 국민적 메시지를 주려고 했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원래 좀 관료, 공무원, 법조인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안정을 다지면서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조직 말고 또 당 대표님이 사실은 지시를 해가지고 밑에서 움직이는 또
조직이 있어요. 음. 특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가장 요즘 핫한 인물이 팀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것인지 역할과 명칭부터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 이런 거를 정권을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아니면 뭐 어쨌든 시간 안 정해졌는데 누가 팀장이? 박찬대 팀장이? 아니요. 제가 여기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는.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 그런 분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 가장 측근 핵심도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조대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언론에 드러난 대로 방금 얘기했던 뭐 윤상현이든 뭐든 김재원이든 기존의 친박 중심하면서 뭐 실패했던 분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분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 상태로 당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한 줄 관전평을 말씀드리면 네. 자유한국당의 이 총선기획단이요 굶뜨다. 아, 굶뜨다. 네. 느리다. 아, 느리다. 민첩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 여론의 추세나 이런 거에서 호기인데 낚시는 물 들어와서 탁 쳐야 되는데 그 채는 맛이 없다. 이러다 물고기 빠져나간다. 유진 씨 혹시 그 실내 낚시터 가봤어요? 실내 낚시터요? 옛날에. 실내 낚시터는 일반 낚시랑 약간 낚시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일반 낚시는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있다 찍어 움직이면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실내 낚시는 고기가 이렇게 물방 고기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좋은 판에서는 미끼를 안 달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도 돼. 전략? 그럼 고기만 엉덩이에 걸려 나오고 이래 보면 무기를 물어서가 아니라. 아,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더 빠른 템포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너무 재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총선 기획단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김태섭 의원이 들어갔다는 의미를 뭐 대중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민주당이 김태섭을 내치지 않겠군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에 들어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 내칠 사람이 없습니까? 뭐 내부 사정을 잘하는 조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내칠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좀 보여요. 여기요? 아니 여기 그렇게 그러니까 친박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그 황교안 대표도 본인의 그 공천 컨셉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만약 보수 대통합의 길로 나가고 특정 컨셉을 받았다면 이 중에 최소 국회의원 3-4명 정도는 제 생각에는 그 방향성과 별로 맞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자, 총선 기획단이 공천 룰을 짜고 만약 총선을 기획한다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자기들이 사는 방향으로 기획하면 어떤 꼴이 나겠어요? 그 지금 한국당이 잘 안 되는 게 전략이라고 나오는 게 과거에 친박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사실은 제일 좋은 전략은 자기부터 쳐야 되거든. 자기를 못 치고 딴짓을 자꾸 하려니까 지금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죠. 지금 우리 당이.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저는 친박 핵심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략가라고 나오는 자체가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되게 불편하다. 특히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바라볼 때 그런 분들이 계속 TV에 비치는 게 제가 봤을 때 대표 주변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 화가 많이 여기서 나죠.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에 전략통이다라고 할 만한 분은 이양수 의원 정도 외에는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양수 의원이 전략이죠. 예. 이양수 의원 정도만 기획 전략이 홍철 의원도 좀 굉장히 심도가 깊습니다 이번. 조선 위원장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총선을 앞두고 네. 이 총선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게 꾸려지고 있는데 그냥 집 스트레이트를 해요. 스트레이트.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하여튼 뭐 멋있는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내가 내년 4월에 여긴 무조건 배치 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체포조 밖에 도착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또. 나 겁나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야, 이런 우리 부분들. 유이동 의원이 여기 여기서 볼게요. 아니 악산만 하고 여기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또. 아이고. 체포조잖아. 아니 야 이거 뭐 저는 완전 개그 콘서트. 아니 우리 유재일 평론가 앉으세요. 의자 하나 갖고 와서. 카메라에 가로질러서 아니 지금 재선 의원이셔. 네. 감기가 걸려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보수통합 얘기해서 조대 의원 좀 정리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아니 나 까먹었어요. 무슨 말 했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선기획단에 이 멤버들이 그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에 부여하는 의미가 당원들이나 현재 현장에 뛰고 있는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미 부여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총선 기획단을 통해서 뭔가 선거 자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우리 당은 현재 발족된 총선 기획단을 가지고 이걸 뭐 다
선거를 총괄하면서 이끌어가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힘에 딸린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금태섭 손 붙잡고 내가 우리 지역에 지원 요새 요청해가지고 금태섭 의원님이 조대원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청래 왔네요.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영남 출신이고 지방이고 수도권은 거의 뭐 대중적인 쪽으로 이름이 난 분이 없는 가운데 박맹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그럴 거 누군데 이렇게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여론조사 4등 했어요. 딱 일주일 전국 무대 대비해가지고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는 한마디 때문에 내가 여론조사 12%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에 힘을 더 실어주게 그거 줘요 이제 여기다 성능도. 근데 네. 저기 이분 자유한국당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이래요 그냥. 흔하지 않은 여기는 민주당 사람인데 민주당 엄청 가요. 흔하지 않은 탈당했어요. 여기 자유한국당인데 오늘 자유한국당 엄청 비싸고 있어요. 탈당했습니다. 예. 여기 탈당. 예, 탈당했고. 아니 근데 사무총장님을 그렇게 선거 얼마 앞두고 이렇게 막 갑니다. 아니 뭐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지. 사무총장님 일산에 오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걸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아부한다고 그러면 공천 반대 아부한다고. 그래 따지면 내가 지난번에 한성교 사무총장 때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 다 일어났을 때 그때 한성교 참 제 양반의 거친 입과 무례한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내가 국민들 보기에 쪽팔려고 고개를 못 들겠다. 그때 많은 우리 이 의원들하고 위원장들이 야 조대원 이번에 너무 나갔다. 저 잘린다 그랬거든. 그분이 먼저 집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하시면 돼. 아니 갑자기 상을 치르고 와서 더 용감해진 거야. 제가 지금 보니까 아니 이게 죽음을 앞에 두면 겸손해지잖아 사람이. 굉장히 용기 내년 되겠어. 내년. 왜냐하면 삶이 유한하다는 걸 느꼈고. 나 마이크 빠졌어. 왜 웃는데? 조대원 보고 정치권에 젊다 그러는데 이것도 나도 좀 지나면 50인데 뭘 젊어? 좀 지나면 기득권에 빠지면 나도 좀 나이가 변할 것 몇 같고. 70년. 예, 그래서 형님이시네. 여기 더 젊어. 여기 더 젊어. 저는 형님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한 살 미칩니다. 네, 71년. 예, 돼지 때, 그래서. 70년 개띠. 어쨌든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좀 당당하게 합시다. 우리가 같이 힘을 뭉치면 내 젊은 위원장들도 그래요. 우리가 10명이라도 힘을 뭉쳐가지고 당에 요구하고 하면 바꿀 수 있다. 하자 그러면 술 먹을 때 하자 그러거든. 나중에 사인하자 그러면 다 빠져. 제가 봤을 때 총선기획단,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어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 금태섭이 있었으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엔 조대원 있어야 돼. 위원장이 있었어야죠. 자, 우리 유희동 의원님 모셔놓고 한마디도 질문 안 했는데 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이게 마이크. 네,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으니까. 예. 네 이렇게 두고. 아니야, 그냥 뭐 녹음- 웬만하면은 다 돼요. 여기 수음이 돼.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의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당인지도 얘기해. 전 바른미래당입니다. 네, 사무총장도 하셨고. 예. 이준석 계보입니다. 박종진 체포조로 왔습니다. 네, 여기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사실 제가 이준석 최고한테 뭘 좀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되니까 요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방송이 있다 그래서 잠깐 올라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엉겹기를 왔는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뭐 최고위원도 다 잘리고 뭐 의미 지금 뭐 당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근데 이준석 뭐- 최고위원은 뭐 의논할 게 뭐 있다고. 우리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어. 뭘 의논하려고? 뭐 종진이 형도 방송 다 잘리고 뭐 이제 와가지고 제가 뭐. 이제 신당 기획단의 단장을 네.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구성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의를 좀 하려고. 이번에는 박종진은 자리가 있을까요? 신당에. 아이 왜 그러세요? 예. 지금 이거 뭐 제가 말 참견 한마디 해도 되는데 네네 참견하라고 모셨습니다. 제가 19대 때 새누리당 총선 기획단 그때 현역 의원이 몇 분 안 되셨었는데 여의도에서 정당이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에 과한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이 총선 기획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총선 기획단에서 기획한 내용들이 실제 선거나 공천에 지난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19대 때 반영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시는 핵심 전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혀 여기서 그러니까 기획하고 있던 것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다. 적어도 제가 경험했었던 그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뭐 다른 당의 사례, 뭐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경험했던 사례는 그렇고, 저는 21대 국회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모습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70년생이라고 예, 하셨으니까 20대 국회에 국회의원이 300분입니다. 300분인데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70년대생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0세 이하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3, 40대. 한국당의 지역구 중에 가장 젊은 분이 저하고 친한 김성원 의원님, 네. 73년생. 아니 그 몇 명 이유- 정도 될 것 같아요? 300명 중에 여기는 질문하면 즉답을 잘 안 하시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잘 모르면 방송 분량을 잡는데. 그렇죠. 질문을 똑바로 들어. 자,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게요, 형님. 잠깐만. 이 두 사람이 방송 분량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손님인데 기회 왔을 때 손님인데 물 한 잔 안 주시나요? 기회 왔을 때 빨리. 말을 늘려야 돼. 빨리 그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5명 미만, 10명 미만. 10%, 30명은 되지 않을까? 10%? 그래도 4, 50. 제가 세본 결과는 이게 뭐 한두 석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세본 결과로는 21분이에요. 비례까지 합쳐서. 300명 네. 중에 비례 합쳤어. 여야 다 합쳐서. 요번에 정은혜 의원님 들어온 거 포함해서 21분으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7% 조금 넘거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50세 이하가 지금 사회 활동이나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 70% 되는.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지금 20대 국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네. 제가 재선 의원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49이에요. 네. 재선입니다. 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저보다 선수가 높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김세현 의원님. 삼선 의원님. 김세현 네. 의원. 네, 김세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선배들이 어떤 형태라든지 은퇴를 하시고 나면 결국에는 저희 세대가 자연스럽게 채울 수밖에 없는데 저희 나이 또래가 국회에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선수가 갑자기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또 대한민국 정치는 약간 위기 상황 내지는 영양 결핍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번 국회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저희 신당을 꿈꾸는 저희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균형 잡힌 그런 뭐 남녀 또 연령 네. 또 직업적인 특성 지역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영양 잡힌 균형 잡힌 그런 국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저 총선 기획단들이 아이디어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은 어떻게 70년생 이후로 해서 한 50% 정도 되면은 만족하겠습니까? 50% 정도? 반? 아니 저는 뭐 이걸 숫자에 연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숫자 얘기했으니까. 예. 극단적으로 저는 그 인구 구성 분포,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분포에 맞게끔 그거에 준하게 유사하게는 좀 국회 구성이 맞춰져야. 저도 찬성입니다. 예. 네? 종진이 형 자리 없다는 얘긴데.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방송 열심히 합니다. 지금 70대에 계신 분들이 계획하고 그리는 20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하고 네, 맞아. 50대의 국회의원들이 그리는 20년 후의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30대가 갖고 있는 20년 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각기 다양한 목소리들이 연령 분포에 비례해서 준해서 국회에 들어오면 그런 대한민국의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론회장에 한데 모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좀 이렇게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여기 오늘 오신 분 여기 4명이 다
당선되면 되죠. 칼을 들고. 그럼 여기다 70년대. 고목남 돈 겁니까? 형이 돈 낼래?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하면 여기가 다 70년대 다 이후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내 국회 분위기가 딱 요 정도만 되면 좋을 것 아닌가요? 네, 여기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 이게 소란스러워. 아니, 뭐 네, 안 혼란스러워. 돼요. 네. 아니 연로하신 분들도 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좋아해요. 예, 청취자들이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연로한 분, 뭐 젊은 분, 어린 분 이런 구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에 대한민국을 과소대표하고 있는 맞아요. 중심 세력이 과소대표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맞춰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먼 미래, 든든한 미래 이런 것들. 자, 또 유재 평론가는 또 한마디 할 거 없습니까? 일단 요새는 이제 세대론, 이제 이 세대론이죠. 이제 86세대 유감, 386세대 유감 이 책, 그 책이 그 진보 진영에서는 꽤 파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이 있었는데 지금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정치 지형에 상관없이 이 세대론이 지금 이 총선의 화두로 하나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의원님 반응 좋습니다. 지금 보수 통합 어때요? 보수 통합 어제 황교안 대표 발표한 거 댓글창. 만족도 어느 정도 됩니까? 보수 통합이요? 아니 어제 보수 통합 기구도 출범시키자 제 3지대 빅텐트론도 나왔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서로 네, 이건 절대 뭐 찬성이냐 반대 이런 거 더 이상 묻지 마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봤거든요. 어제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표현, 그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죠.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것이 탄핵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논할 때는 그것이 미래를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거를 논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면 굳이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낼 필요 없잖아요. 네, 과거는 잊어버리자. 찬성.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 탄핵의 강 제 3지대 빅텐트론은 그것도 찬성 아닙니까? 제3지대 빅텐트론? 네. 네, 뭐 그것도 지금 신당 기획하는 게 거기로 중심적으로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 지금 아니지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신당 만드는 곳에 어떤 네. 그게 빅텐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또 그게 아니라 그래요? 네, 네. 그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죠? 이거 뭐 좀 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고 그런데 그 목적지가 그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빅텐트를 세우고자 하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다면 그 집을 향해서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 저희가 굳이 가던 길 떠나던 길을 되돌아서 그쪽으로 갈 일은 없겠죠. 정진이 형이 꿈꾸는 세상도 저희 꿈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아니 원칙 없으면 안 하죠 당연히. 아니 그거 원칙을 가지고. 세우자는 형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수 통합은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럼 수도권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 나가가지고 단일 후보로 나가가지고 37%를 무난하게 낙선. 형성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무난한 낙승이라고요? 낙선. 낙선.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합산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한 45% 이상이 뭐 개인 능력치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겠지만은 나가가지고 기존 정당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도를 합집합해가지고 37%를 무난하게 낙선 이런 거 하겠어요 형님? 아니 근데 신당 지지율이 아무래도 보수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아지겠죠. 더 한다고 그게 플러스가 되나요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복잡해지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야 그냥 되죠? 박앵커 형이라고 해 그냥. 청룡 사나이 청룡도 사나이. 저는 지금 이 방송에 여기는 형하고 해요. 성격을 파악을 아직 못해가지고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거예요. 눈높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야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지. 우리가 건강은 챙겨야지. 그런데 그 담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동의하죠. 그런데 그 담론에 가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몇 시간을 뭐 또 타고난 자질도 봐야 되고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들은 다 국민들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희망 에드벌룬을 먼저 띄우면 네. 오히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지고 실망이 더 커지면
보수 대통합 주장을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상대방 진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거죠. 여기서- 당 통합기구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죠. 아직 저희 결정 안 했어요. 아니 아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변혁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통합기구 우리 출범하는 이준석 계보기 때문에요. 네. 자, 보수께서 이준석 보수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 아니다 이렇게 당 보고요. 통합기구 출범에 대해서 그럴 단계가 아니다.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논의를 하자면 논의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지정해서 물밑 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공식적인 기구를 띄운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될 수 아니 있기 출범 때문에. 기구를 띄워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 자, 아니에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공화당 들어오면 싫고 아니면은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핵심을 딱 얘기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공화당이 들어오면 싫고 아니면 출범 기구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공화당이 끼는 순간부터 사실 이게 핵심 얘기고. 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요. 우리 공화당 그 당이 싫다는 게 아니라 자, 당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이견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대현 우리 의원 되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 뭐 바른미래당에서 아, 나가신 변혁이요, 분들은 변혁. 바른미래당에서 그러니까 변혁. 변혁이라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 조대현하고 성향이 전혀 다르지 않고 도리어 제가 더 왼쪽에 있는 수 있으면 있지. 내가 볼 때 네가 변혁이야. 네가 변혁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아니 유승민 심지어 손학규까지 못 끌어넣으면 어떻게 정치할래 이랬는데 안 되나 손학규 끌어는 나갑니다. 그래서 아, 손학규 끌어안는 사람 나가는 거야? 우리 공화당보다 손학규 더 싫어하니까 그 빼고 이제 네. 나 여기 와서 이준석 최고 반응을 보고 이제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저는 자 거기에 이끄는 두 의원하고 지지자들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은 제가 미리 만나보면 많은 숫자가 거의 99%의 사람들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그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무능한 정권을 이길 수 있는 이 보수 건전한 보수 세력이 출현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들이 그동안 탄핵되는 국면에서 좀 상처받고 아팠던 부분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으로는 도저히 총선 대선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하자고 이쪽으로 붙어 있었는데 제가 지역에서 만나보면 그분들도 조 위원장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당을 지지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걸 자꾸 언급을 할수록 그 사람들을 키워주는 거고 우리가 빅텐트 안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나가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가 될 거다. 그런데 제가 네. 이걸 하신 게 뭐냐면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수도권에서 결국에 나가는 보수 계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구도, 아까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구도를 짜는 데 따라서 한 40%는 구도가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내가 인물 경쟁력으로 5% 10% 언저가 당선되는 시나리오를 원할 텐데 자 보세요. 야 여기 이제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연습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박종진 형님이야 뭐 겨우 보조만 받았지만은 나는 27% 받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기다 같이 나왔던 강현재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 14% 가까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내가 27이고 강현재 14였으니까 합산이 41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 선거가 극단적으로 보수한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노원병이 원래 보수가 한 번밖에 당선 안 된 곳이에요. 근데 41 정도면 저는 굉장히 보수의 세가 확장됐다고 느끼는데 저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새누리당 단일 후보로 나갔으면은 한 35 정도가 한계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41로 합산해서 6%가 얹어진 게 누구였냐 봤더니만은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합치면서 그래도 마음을 열어서 자한당엔 표를 못 던지겠지만은 보수 후보라도 바른미래당 후보에겐 던질 수 있다라고 들어온 한 6% 정도의 제 느낌으로는 중도층. 호남 출신 인사들, 호남 출신 보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노원병 정도에서 41%의 구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번에 당장 지금 유희도 의원님이랑 같이 이 변혁의 신당 추진단에 공동 단장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은 광주 권은희 의원이에요. 저는 이게 의미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권은희 의원이 같이 할 가능성 굉장히 좀 적다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뭐 어떤 이해관계도 있고 본인 지역 광주다 보니까. 근데 권은희 의원이 솔직히 저희한테 몇 달 전에도 나는 그 개혁 보수로 광주에서 출마해도 나는 될 정도로 나는 그런 방향성에는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수의 확장성이라는 게 과연 우리 공화당까지 포괄하는 것이냐.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한 말처럼 우리 공화당을 끌어들이려는 순간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중도적 성향을 가진 호남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호남 보수들은 들어올 공간이 사라져요. 저는 좀 더 확장적으로 가려면은 그쪽을 땡겨야죠. 저는 그게 훨씬 더 표가 넓고 어느 쪽을 땡겨요? 그러니까 호남 보수나 아니면 호남 중도 세력 같은 것들도 왜냐하면 망국적 지역 감정 버리고 이제 보수나 그럼 중도 민평당이나 이런 쪽 끌어들여야죠. 민평당은 지역주의 정당이 될 거니까 저는 거기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권은희 의원 같이 좀 굉장히 뜻이 깊으신 분들은 뭘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통합이 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유재일 평론가 간단히 얘기한다는 난리예요. 아주 길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통합이 1등을 할 방법이냐. 그러니까 2등, 3등이 뭐 합쳐서 2등이 되는 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안 되죠. 통합이 1등을 하는 방법이 아니면 통합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럼 통합이 비례를 얼마나 늘릴 거냐. 의석수를. 그리고 그렇게 둘이 플러스를 해서 시너지가 나서 얻는 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쪽이 몇 개를 가져가고 이쪽이 몇 개를 가져갈 거냐. 이거에서 답이 안 나오면 결국은 안 되지 않겠어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계산들이 다 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쉽지 않은 거를 이뤄내는 게 정치죠. 그게 가능하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듯 해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해도 그게 또 정치적 자산으로 남아서 다음 미래로 봐야 되는데 양보하면 호구되는 느낌이 들려면 양보는요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조금 더 해야겠네요. 가진 자. 제가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붙었을 때 득표율이 51대 49였습니다. 거의 뭐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움직인 거죠. 지난 탄핵 이후에 벌어졌던 대선에서 원사이드하게 보수가 불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진영이 훨씬 유리했던 것으로 다들 감정 속에는 남아 있으실 텐데 40이었어요. 41%. 문재인 대통령 더하기 심상정 후보가 48%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진영이 합치면 52%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표를 가장 멀리 던진 게 나 이게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고 표를 가장 멀리 던진 게 안철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지 못하는 심리적인 정치적인 그 안에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장벽이랄까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뭐 선거 공학적으로 따져볼 문제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중심축을 어디에다 세워야 될 것이냐. 각 정당별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심 축에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좌표를 찍겠죠. 그런데 이게 각 정당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국민 전체로 보면 하나의 단봉형이 되거든요. 이게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게 쌍봉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전체 국민상으로 보면 이게 큰 국민 정규 분포로 보면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정당들이 이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는 전당대회를 할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되면 가운데로 국민 그 정규 분포의 중심축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지극히 당연한 이론적 배경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저는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 영입했을 때 2012년에 그 총선과 대선을 보면서 경험해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2011년 말에 그 소위 말하는 박원순 시장을 탄생시켰던 그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안철수 현상이 부르륵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걸 잠재우고 대통령이 됐느냐라는 과정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서는 의심을 받을 게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때도 우리공화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선진당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보수가 더 센 정당으로. 자유선진당 의식도 안 해요. 무조건 나는 보수는 제껴놓고 왼쪽으로 가겠다. 아까 말했던 중원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만 3달 4달 하니까 실제 중원 싸움에서 좌클릭, 경제민주화, 그리고 이상돈이라는 그 학자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MBY 단절 다 이끌어내고 그냥 대통령 된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세 달 만에 그걸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신기했어요. 아, 선거라는 게 두세 달 만에 판을 확 바꿔버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교안 대표는 오른쪽, 제가 봤을 때는 한교안 대표 오른쪽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가 선거 여왕과 이제 선거 처음 지휘해 보시는 분의 차이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도 가요 그러면 이거 여기 여기 더 얘기할게요. 네. 더 얘기할래요? 네, 나도 예, 가요. 그러면 저 빠지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을 줘 병권. 알았어. 드디어 조금 더 내가 할게. 칼을 조금 더 잡네. 알았어. 야 드디어 내가 알았어. 칼을 조금 더 잡네. 10분 더 할게요. 오케이. 내가 불안하거든 요즘. 아니 뭐 댓글이 많이 나오네. 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네. 이게 보수통합이 출범 기구 출범하는 것까진 괜찮잖아. 이거는 쉽다 안 쉽다 미리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러한 논의는요. 저는 어제 그 황교안 대표 3시에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상당히 고개를 갸웃했는데 그 회견장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기구를 제안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의도 문법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안이에요. 원래 여의도에서는 이 제안은 물밑에서 하고 어제 같은 회의석상에서 그 회견장에서는 출범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출범시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지. 그런 회견장에 나오셔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벌써 지금 보세요. 이 제안을 하고 나니까 너 참여할래 안 할래? 네가 원하는 조건은 뭐니? 이거니 저거니? 거기에 뭐 49%는 되고 48%는 안 되는 거야? 뭐 나이는 50은 되고 51은 안 되는 거야? 뭐 고향은 뭐 천안까지는 되는데 뭐 대전은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걸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는 더더욱 이게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종진 앵커 같은 분들의 염원이라 할까요? 뭐 이 바람을 꼭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네. 야, 본인 근데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종진형의 자리는 없겠죠? 그만해 좀. 이게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뭐 그런 거지. 호남 출마로 산호하십시오. 아니 저기 벌써 또 누가 또 저기 너무 큰 돈을 주시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이게 크네요. 돈을 슈퍼챗. 주시면 제가 노란 딱지라서 이게 구글에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저랑은 관계 없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 출연료입니다. 네. 댓글 나오잖아. 조대웅 칼 좀 줘라 그러면서. 병권을. 네. 그래. KS 존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 다 했어요. 총선 때 여론조작했대요. 2016년 때 총선 그 경선하고 할 때 여론조작했대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냥 저 이준석 만나러 왔다가 마무리 한 마디씩 하고. 네, 마무리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마무리 20분 하는 거야? 네. 자, 칼 든 사람. 칼든 사람부터 한 마디 하세요. 이렇게. 나 칼 들어가 너무 좋아가 할 말을 잊었어. 넘어가겠습니다. 권력은 달다. 유희동 의원님. 예. 아니 저 이렇게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이 프로를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화면에서 뵀던 분들을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뵈니까 또 그리고 이 스튜디오도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네요. 어설프죠? 네. 아니 전 조대훈 위원장님 눈도 부리부리하고 상당히 미남으로 봤는데 여기서 가까이서 뵈니까 진짜 미남이시네. 자, 이준석 의원님. 네, 저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다만 칼 좀 놔라. 이제 뭐 신당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신당이 지금까지 있었던 신당이 많이 달라야 될 텐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가장 신당에 몸이 달아있는 분은 최근에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기 맛을 본 하태경 의원이 있는데 뭐 최근에 프로듀스 101? 그거 엠넷 PD까지 구속시키면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갈수록 어디까지 갈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런 이슈 한번 할 수 있는 정당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뭐 다른 당들은 어떻게 그 불출마 선언 시키고 공천을 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비울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출마시킬까? 새 인물 꽉꽉 채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새 인물 착 채워가지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종진영의 자리가 있을지는 이제 확답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겠어. 나도 제가 어쩌다 저렇게. 자, 유재열 평론가. 1등할 방법은 네. 중도로 가는 거다.
아, 1등할 방법은 중도로 가는 거야. 오케이. 본선에서 내가 1등을 칼 잡았으니 한마디 해야지. 아, 막 안 한대. 여러분 칼을 잡으니까 정의를 하고 이 칼을 잡으니까 이게 딱 느낌이 야, 이 치고 싶구나. 목을 치고 싶구나. 칼 잡은 사람들 심리를 좀 알겠어. 여기 계신 분들 뭐 어쨌든 아니 뭐 여기는 뭐 여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총선을 앞둔 전해에 이 찬바람이 불면 여의도는 칼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은 현재 국회 뭐 20대가 죄송합니다.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늘 국민들 눈높이에는 현재 국회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할 수 있는 거 할 줄 아는 게 뭐 딴 게 없으면 사람이라도 좀 갈아봐라.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합니다. 뭐 다른 당 신경 쓸 것 없이 칼바람이 불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을 아마 갈아 마셔버리지 않을까. 이게 제 마지막 멘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칼바람이 불어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치는 대화와 협상입니다. 요즘에 정치학에서 뜨고 있는 분야가 협상학인데 어찌 됐든 이 대보수 통합기구가 출범을 해서 그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보수가 원하는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진돼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인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그냥 악수하고. 기는 게 아니고 야, 이거는 뭐 이건 여기 보관해서 매 방송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점 소품이 늘고 있습니다.